그래서 와 뭔가 좀 조폭 형님들께서 딱 지켜주는 느낌? 사랑합니다 울산. 국민의힘 쪽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쪽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불을 탈 수는 없어요. 다음 키워드 어떤 게 딱 눈에 보이시죠? 의원님께서 한번 골라보실래요? 이건 뭐예요? 맞춰보셔야 돼요. 이거 해볼게요. 네. 무슨 암호 같아. 바로 국민주권입니다. 아, 제가 공부 좀 할게요. 유시스가 이만큼 수준이 높구나. 공부 안 하고 뭐 큰일 나네.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한 지 2주 차인데 얼마 전에 새 명칭 국민주권 정부로 이제 공식화됐잖아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어떤 정치할 것 같은지, 어떤 정부 될 것 같은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저더러 연구를 참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살아오셨던 걸 많이 좀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랑 생각이 거의 100% 싱크로율로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되게 존경하게 돼버렸어요. 어머나 국민주권 떨어지면 안 돼! 네, 일단 저는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 의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들께서 각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삶이지만 대동사회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민주국가를 희망을 하셨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안 좋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보면 안쓰러워요. 너무 힘들 때 대통령이 됐어요. 자, 이걸 풀어내야 해요. 근데 한 번에 풀진 못할 겁니다. 이걸 한 번에 푸는 거 신이라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또 윤석열 정부 때 부끄럽지만 정말 너무 못했잖아요. 더 악화시켰죠. 타이밍도 다 놓쳐버렸고. 완전히 새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건 현실적인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5월 18일이 좋네. 요거는 자, 요것도 가슴에 달아야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희 5월 18일, 18일도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특히 의원님한테도. 혹시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광주에서 민주당 입당 선언을 했던 날이죠. 근데 제가 5월 18일 키워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죽을 결심을 2번 했었는데 그 결기와 판단을 주는 것이 5월 18일 광주 항쟁의 우리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5월 3일 날 첫 번째 죽을 각오를 했던 것이 이걸 막지 못하면 광주의 아픔이 서울에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했었는데 그게 5.18 민주묘지에 제가 한 기 한 기 다 헌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친한계에서 쫓겨났는데 모르셨어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금남로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반대 집회 현장에 5.18 유족들이 와 있었는데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계엄군은 십자군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유족들을 또 모욕을 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비인륜적인, 반인륜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려야겠다. 또 5.18 희생 영령들을 한 분 한 분 헌화하면서 민주주의를 피로 지킨 민주주의 지키겠다, 다짐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서는 강력 반발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가는 순간에 우리 친한계에서는 퇴출이고 너는 외톨이다. 국민의힘에 너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길래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가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민주당 입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16일, 17일, 18일 3일을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둘 일이 아니구나. 이미 내 마음에 또 내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생각 때문에 더 미루지 않고 18일 날 거기서 이제
입당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또 표정 키워드가 있거든요. 표정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6월 5일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날인데 이날 표정이 또 주목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일단 의서 자리도 옮기셨고요. 일단 바뀐 자리 어떠신지 궁금한데. 일부러 그렇게 했나? 할 정도로 네. 중간에 폭 쌓여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뭔가 좀 조폭 형님들께서 딱 지켜주는 느낌? 근데 그 대변인 가신 강민정 의원님 자리라서 그 자리가 비어서 골라주셨다 하시더라고요. 표정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을 2장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아 제가 저 어디래? 누군지 아시겠죠? 권성동 아저씨죠. 내가 1월 17일 네네. 그 원내 대책 회의 참석하셨을 아, 때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구나. 제가 원래 저 국민의힘 있을 때 일을 많이 했어요. 원내 부대표에 울산광역시당위원장에 중앙연수원 부원장에 행안위에 있으면서 여가위도 하고 여가위 간사까지 맡고 특위 쫙 들어가 있고 그래서 원내 지도부다 보니까 원내대책회의 늘 가거든요. 네. 갔는데 저때 제가 화가 많이 났구나. 째려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 화가 많이 났었어요. 화가 정말 많이 났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아니 반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참 음모론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원내대책회의에서 음모론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의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 보수당이라면서 사회통합, 사회안정 또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탄핵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음모론을 믿고 확산시키려고 한다라는데 되게 화가 나 있었던 그때였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아, 같은 분이 맞나. 이때가 보니까 지금 그 익산 보이시죠? 네, 파란 풍선 보이고 그 5월 16일에 아직 입당 전일 때. 아, 너무 다르다. 진짜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너무 다르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울산? 울산. 나 고래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닮으면 촬영이 안 되나? 울산 시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울산. 이제 울산 남구갑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21대 대선에서 울산 득표율이 역대 최고 42.54%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동구랑 북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세했지만 이제 남구, 중구, 울주군에서는 좀 큰 격차로 졌는데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부족한 점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이제 영남 시민들 왜 그래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표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늘 시민들의 탓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탓이 아니고 시민들의 판단을 왜곡한 또 선동한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시민들께 충분히 효능감을 제공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역에서 충분한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효능감을 못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지역구별로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울산 북구, 울산 동구는 급진보 지역입니다. 노동자 중심 급진보 지역이라서 민주당도 2당이에요.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시고 울산 토박이 출신 이제 극보수화되어 있는 제 지역구인 울산 남구 갑 같은 경우는 서울로 치면 강남 서초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모든 기득권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울주는 이제 산업화된 지역이면서 농경 지역 이렇게 섞여 있는데 판세가 반반 정도예요. 근데 많은 변화를 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남구갑 지역구가 원래는 압도적이어야 돼요. 총선 때 선거도 편했어요, 사실은. 압도적인 지역인데 이번에는 압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치고 올라왔죠. 이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이 역대 대선 후보들 중에 민주당에 제일 많은 표를 줬어요. 또 부울경 통틀어서도 제일 많은 표가 나왔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많아요.
울산에서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20대, 30대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40대 이상 인구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는데 특히 여성 일자리가 극히 부족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 하지 않나. 울산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울산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울산 진짜 좋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 어디가 제일 가볼 만해요? 동굴 와, 울산 다 있어요.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소고기도 소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또 해산물도 있고. 다 있네요. 가끔 고래도 고기도 맛볼 수 있고. 근데 그걸 고래도 타고. 고래고기. 고래 탈 수는 없어요. 아 이건 안 받아주시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해야지. 고래를 어떻게 타?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가 궁금하시죠? 같아요? 뭐지? 정책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선을 의원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 줘버리면 그거는 좀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100점 만점에 저는 90점 정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안 되는 좀 우려스럽게 부분도 있어요. 뭐 흔히들 많이 얘기한 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검찰 개혁,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검찰 개혁 아무래도 자기 조직 지키려고 나서 버리면 일이 안 되겠죠.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건 만점을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점수를 안 줄 수도 없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무총리죠. 김민석 국무총리 명은 저는 참 멋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차기 지도자에게 경험을 주고 키워주려는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서 참 지난 정부나 다른 정부에서 없었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좀 차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견제해버리고 눌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좋다. 또 뭐 유성락 안보실장님이나 등등등 보면 다 그 분야에 역량을 갖춘 사람 위주로, 실력 위주로 지금 인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3 이거는 좀 감이 오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84가 뭐지? 84는 헌법 84조입니다. 어려운 거 물으려면 미리 얘기를 하고 해요. 공부를 하고 오지. 갑자기 84 하면 제가 저 머리가 안 좋은데 네,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선거법 그리고 대장동 관련한 재판을 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좀 논란이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변호사셨으니까. 우선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3시간째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하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요. 목도 아프고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막 완전히 탈탈 터네요. 아유, 미리 질문지도 주지도 않고. 질문 드렸어요. 그래요? 네. 잘못은 바로 인정. 어쨌든 제가 아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예요. 문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상 소추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배운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의 입장도 그랬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사상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을 형사상 소추로 우리가 문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문헌만 놓고 본다면 공소 제기도 공소 유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내란, 외환 이렇게 국가를 망가뜨려 버리는 중범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때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외환 이런 죄가 아니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온갖 불법을 다 했잖아요. 그래도 수사조차 시작을 못했잖아. 온갖 비리가 다 나오고 난리였지만 시작도 못하잖아요. 그게 헌법 84조 때문이에요. 본인도 도움을 받았던 헌법 84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헌법에,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헌법 84조 가지고, 안 그래도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문제시키고 싶어서 작년
몇 월 달이었나 4월이었나 아니 6월이었나 7월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비상계엄 전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님도 모시고 또 저도 발제로 나가고 우모 의원님도 발제로 나오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헌법 해석상 이거는 형사상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다 포함한 개념이고 또 과거에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문헌 해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또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법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재판이 정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른 의원님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막 우기셨고 근데 참여하셨던 이제 국민의힘 쪽 교수님들이죠. 김상우 의원 말이 맞다. 헌법 해석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논의가 된 게 그러면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되느냐 재판 정지에 멈춰야 하느냐 네. 이게 논란인데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는 있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의힘 쪽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쪽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막 국회에서 선동하는 것 자체가 혹세무민이라는 생각이고요. 형사소송법 개정 사실 뭐 지금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왜냐면 헌법에 분명하니까. 근데 있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헌법에 나와 있는 걸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니까. 돌발 질문에 돌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답변을 너무 잘해. 저 나름 변호사 출신이에요.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네. 아.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네.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되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국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 카메라 보고 해주실까요? 아, 또 부끄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3시간 넘어, 아니 2시간인가? 하여튼 2시간 정도 지금 계속 취조를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답도 안 주네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국민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요. 또 제 모자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격려 주시고 또 가르침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깊은 감사함 느끼고 있습니다. 늘 되돌아보면서 바른 정치, 국민이 한 정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